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초고층 펜트하우스 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는 아무에게도 없었죠. 거실 중앙의 대리석 테이블 앞에는 아버지가,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큰오빠, 작은오빠, 그리고 저 지혜가 일렬로 앉아 있었어요. 오빠들의 아내도 각자 남편 옆에 자리했고요. 명절을 일주일 앞둔 추운 겨울 저녁이었지만 거실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더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애들아,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다. 나도 이제 70이 넘었고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은 남편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아줬죠.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명성그룹을 일궈왔다. 이제 그 회사를 누가 이어받을지, 그리고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했어. 큰오빠 지훈이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어요. 작은오빠 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요. 큰아들 지훈이, 너는 그동안 회사에서 CEO로서 잘해왔다. 그래서 너에게 회사 지분 80%를 주마. 감사합니다, 아버지. 큰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만족보다는 당연하다는 표정이 어려 있었죠. 작은아들 지호, 너는 의사로서 성공했지만 회사 일에도 조언을 많이 해줬어. 너에게는 15센트를 주마. 예, 아버지. 잘 쓰겠습니다. 작은오빠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그리고 나머지 5%는 회사 장학재단에 기부할 것이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아버지의 딸이 아닌가요? 아버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데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지혜야, 네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해둔다. 너는 결혼해서 이제 남의 집 사람이야. 시댁에서 잘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펜트하우스 내가 사는 이 집은 나중에 네가 물려받으면 된다. 내가 죽고 나면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지금 당장. 남편 준호가 끼어들려다 제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거라면 그게 맞는 거겠죠. 큰올케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작은올케는 아예 관심도 없다는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요. 그래, 네가 알아듣는구나. 역시 우리 딸은 착해. 아버지가 흡족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중에라는 게 언제냐고 글쎄다. 10년 후가 될 수도 20년 후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반드시 너 주마. 이 집값이 얼만데 50억은 되니까. 50억. 큰오빠가 받은 회사 지분 80%의 가치는 최소 500억 원이에요. 작은오빠의 15%도 거의 100억 원이고요. 그런데 저는 나중에 50억짜리 집을 받는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준호가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지혜야, 이건 말도 안 돼. 당신도 아버님의 친딸이잖아. 왜 아무것도 못 받아? 오빠들은 회사 일을 하니까 그런가 봐.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잖아. 그것도 일이야. 왜 당신의 커리어는 인정받지 못해? 저도 알아요.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대우에 익숙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잘했다. 그런데 여자애가 공부만 잘해서 뭐하냐. 착하고 예쁘게 자라야지. 같은 시기에 큰오빠가 전교 5등을 했을 때는 온 가족이 외식을 나갔어요.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과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좋아. 선생님은 여자한테 딱 맞는 직업이야. 결혼하고 애 낳아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큰오빠가 경영학과에 합격했을 때는 회사 임원들을 다 불러서 파티를 열었죠. 그렇게 저는 자랐어요. 항상 딸이라는 이유로 덜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요. 당신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지혜야.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건 그냥 불공평한 거야.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아버지가 결정하신 건데. 제가 한숨을 끼었어요. 그냥 나중에 펜트하우스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뭐. 하지만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을 미래라는 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설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월 24일 저녁 9시 제 휴대폰이 울렸죠. 지혜야, 나 아빠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명절 음식 준비 좀 해야 하는데 네가 와서 도와줘야겠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버지, 큰 올케나 작은 올케도 계시잖아요. 큰아의 며느리는 요리를 못한다더라. 작은애 며느리는 병원 일이 바쁘대. 너는 선생님이니까 방학이잖아. 시간 많지. 하지만 저도 제 집 명절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뭐 네 집.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네가 시집을 갔어도 넌 내 딸이야. 친정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결국 저는 다음 날부터 아버지 댁에 가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잡채갈비찜, 전떡국, 30인분이 넘는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죠. 큰올케는 그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재수 씨는 역시 살림 솜씨가 좋으시네요. 저는 이런 거 서툴러서요. 하지만 그녀의 손톱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명품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했어요. 1월 26일 설날 이틀 전이었어요. 새벽 2시 제 휴대폰이 울렸죠. 지혜야, 지혜야.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 당장 와서 나 좀 병원에 데려가줘. 큰오빠나 작은오빠한테 전화하셨어요. 큰아이는 해외 출장 중이고 작은애는 당직이라 병원에 있어. 너밖에 없어. 저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갔어요. 아버지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데려갔죠.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었죠. 새벽 5시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작은 오빠 지호가 나타났어요. 아, 지혜야.
수고했어. 나 당직 끝났으니까 내가 아버지 모실게. 너 집에 가서 쉬어. 오빠, 저도 괜찮아요. 아니야, 너 피곤하잖아. 그리고 명절 음식 준비도 해야 하고. 어서 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죠.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당신 오빠들은 왜 이렇게 당신한테만 의지하는 거야? 글쎄, 제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나 봐. 그게 말이 돼. 당신도 방학 때 연구하고 교재 준비한다고 바쁘잖아. 하지만 아무도 제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월 28일, 설날 당일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차례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까다로워서 모든 음식은 새벽에 만든 걸로 올려야 했거든요. 오전 10시 차례가 시작되었어요. 큰오빠 가족, 작은오빠 가족,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모두 모였죠.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큰오빠가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지혜야, 이거 좀 짜지 않아? 아, 죄송해요, 오빠. 제가 간을 잘못 맞춘가 봐요. 에휴, 그래도 먹을 만은 하네. 큰오빠가 투덜거렸어요. 작은 올케가 끼어들었어요. 근데 재수씨, 이 전은 뭐예요? 저는 해물파전이 좋은데 이건 김치전이잖아요. 아버지께서 김치전을 좋아하셔서요. 제가 설명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해물파전도 하나 만들어 주시죠. 저희 애들이 김치전은 안 먹거든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해물파전을 만들었어요. 오후 2시 큰오빠 가족이 먼저 일어났어요. 아버지, 저희는 처가댁에 가봐야 해서요. 먼저 가볼게요. 그래 가거라, 조심히 가고. 작은 오빠 가족도 일어났어요. 저희도 아내 쪽 친척들 뵈러 가야 해서요. 먼저 갑니다. 그렇게 모두 떠났어요. 남은 건 거실 가득한 설거지거리와 쓰레기였죠.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어요. 지혜야, 정리 좀 하고 가거라. 네, 아버지. 저는 오후 6시까지 혼자서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했어요. 준호가 도와주려 했지만 아버지가 사위가 뭔 설거지를 해. 남자는 쉬어라고 말해서 결국 저 혼자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나는 나는 그냥 이 집의 가정부야. 준호가 저를 안아줬어요. 아니야, 당신은 이 가족에게 너무 많은 걸 주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는 거야. 1월 30일 명절 연휴가 끝나는 날이었어요. 오후 3시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급한 일이 생겼다. 당장 좀 와봐라. 저는 또 펜트하우스로 갔어요. 아버지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고 큰오빠도 옆에 앉아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훈이가 회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더라. 그것도 개인적인 투자 때문에. 그 투자가 실패해서 지금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야. 제 머리가 멍해졌어요. 얼마나요? 200억. 이익액 200억이요. 제가 소리쳤어요. 큰오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수가 없었거든. 기회, 제가 되물었어요.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한 거잖아요. 야, 지혜야. 아버지가 제 말을 끊었어요. 큰오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래서요, 제가 뭘 어떡하라는 건데요.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줘. 선생님은 신용이 좋으니까 금리도 낮을 거야. 제가요, 왜 제가 오빠 빚을 대신 져야 하는데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너도 이 가족의 일원이잖아.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작은 오빠는요? 작은 오빠도 의사니까 신용 좋을 텐데요. 큰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지호는 이미 집 대출이 있어서 한도가 안 돼. 지혜야, 제발 좀 도와줘. 나중에 네가 펜트하우스 받을 때 그 돈은 네 몫으로 빼주마. 나중에요. 제가 비웃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나중이잖아요. 그게 언제인데요? 10년 후, 20년 후, 그때까지 제가 이 빚을 안고 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불효하는 거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저는 그냥 일어나서 나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2월 1일 저와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부산으로 가자. 준호가 말했어요. 내가 부산대학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었잖아. 거기로 가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을 딸로 생각하지 않아, 지혜야. 그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우리 인생 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학교에는 정은 신청서를 냈고 집도 정리하기 시작했죠. 2월 3일 밤 11시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어요. 또 아버지, 그리고 또 새벽 2시까지 총 42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한테서 30통, 큰오빠한테서 12통. 새벽 3시 문자가 왔어요. 큰오빠한테서 지혜야, 전화 좀 받아라. 급한 일이야. 아버지한테서 너 왜 전화 안 받냐. 당장 전화해. 작은 오빠한테서 지혜야, 아버지가 화나셨어. 전화 드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준호가 받았어요. 사위사위 되시는 분이죠. 저 지혜 아버지입니다. 지혜 전화를 왜 안 받는 거요? 아버님, 지혜는 지금 좀 쉬고 있어서요. 쉬긴 뭘 쉬어. 당장 지혜 바꿔주시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아버지. 너 이사 간다며 부산으로. 네. 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너 지금 나를 버리고 가는 거야. 네가 가면 나는 누가 돌봐. 큰오빠랑 작은오빠가 계시잖아요. 그 애들은 바쁘다고. 큰애는 회사 일로 바쁘고 작은애는 병원 일로 바빠. 너는 선생님이니까 시간 많잖아. 저도 바빠요, 아버지.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뭐 네 인생. 아버지가 비웃었어요. 너는 내 딸이야. 딸이 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럼 재산 분배할 때는 왜 저를 딸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때는 시집간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잖아. 안 달라요, 아버지. 편할 때만 딸이고 재산 나눌 때는 남이고 저는 이제 지쳤어요. 너 정말 불효녀구나. 내가 너를 키운 게 이렇게 보답받으려고 키웠냐. 아버지도 저를 사랑한 적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한 번도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상을 받아도, 좋은 대학에 가도, 좋은 직장을 가도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신 적이 없잖아요. 항상 여자애가 뭐, 딸은 원래 그렇지 라고만 하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저 이제 갈게요. 건강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작은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나 지호야. 오빠, 너 진짜 부산 가는 거야? 응. 그럼 아버지는 누가 돌봐? 오빠가 돌보면 되잖아? 오빠도 아들이잖아. 나는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러기 힘들어. 그리고 큰형은 회사 문제로 정신이 없고. 그래서요, 그게 제 문제예요. 지혜야, 넌 원래 착하잖아. 이럴 애가 아니었는데. 착한 게 아니었나 봐요, 오빠. 그냥 바보였던 거죠. 자기 권리도 주장 못하는. 그게 무슨... 오빠, 솔직히 물어볼게요. 오빤 저를 동생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편리한 가정부로 생각해요. 뭔 소리야. 당연히 동생이지. 그럼 왜 재산 분배할 때 제 몫은 없었어요? 왜 아버지 병원 갈 때 저만 불러요? 왜 명절 준비는 저만 해요? 작은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빠, 저도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는 제가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않을게요. 그냥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2월 15일 우리는 부산으로 이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집이었어요. 서울을 떠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올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재수 씨 아버님이 많이 우울해하세요. 한번 전화라도 드리시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3월 중순 작은 올케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재수 씨 아버님이 식사를 잘 안 하신대요. 큰올케 언니랑 제가 교대로 가긴 하는데 우리도 할 일이 있어서요. 재수 씨가 와서 며칠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장했어요. 올케 언니들이 교대로 잘 돌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바빠서 갈 수 없어요. 4월 어느 날 준호가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여보, 장인어른이 많이 야위셨대. 그래요. 그리고 회사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큰형님이 결국 CEO 자리에서 물러났대. 오빠가요. 응. 회사 이사회에서 책임을 물어서. 지금은 아버님이 다시 회사에 나가시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힘들어 하신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고 싶긴 해요. 그래도 아버지니까. 하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제가 돌아가면 또 똑같아질 것 같아서요.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고 그러다가 또 상처받고.
준호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5월 초 어머니 기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던 게 기억나요.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네 아버지한테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는 착한 아이야.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착하다고 해서 다 좋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니거든. 때로는 화도 내고 네 권리도 주장해야 해.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기일이라 작은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오늘 엄마 기일인데 안 올 거야. 오빠 부산에서 제사 지낼게요. 그래도 아버지 계신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오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남기신 거 있었죠? 유언.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변호사 부르셨잖아요. 저도 그때 봤어요. 작은 오빠가 침묵했어요. 엄마는 자기 재산을 셋이서 똑같이 나누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아버지랑 같이 모은 재산인데 그중 엄마 몫을 우리 셋한테 똑같이 주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유언장은 어디 갔어요? 그건 아버지가 숨기셨죠. 그래서 혼자 다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오빠들한테만 나눠주신 거죠. 지혜야, 그건 아버지 판단이셨고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요. 큰오빠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했죠. 왜요? 제가 몰라야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미안해, 지혜야. 정말 미안해. 오빠,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오빠들이랑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둘이서 작은 제사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서 절을 올렸죠. 엄마, 이제야 엄마 말씀을 이해했어요. 착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려고요. 엄마, 그게 엄마가 원하시던 거죠. 6월 말 아버지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 엄마 유언장 내가 숨겼어. 미안하다. 그리고 너한테 너무 못했다. 이제야 깨달았어. 너는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구나.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늦었지. 아버지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는 이제 혼자야. 큰아들은 회사 일 망쳐놓고 집에만 있어. 작은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다행이고 며느리들은 더 이상 안 와. 나는 매일 이 넓은 집에 혼자 있어.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버지? 아니야, 내 잘못이지.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 저는 이제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 알겠다. 그래도 가끔은 전화라도 해주면 안 될까?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후련해서였어요. 7월 어느 날 준호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 가질까? 정말? 응, 부산 생활도 안정됐고, 이제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자. 당신 가족한테 받지 못한 사랑, 우리 아이한테는 줄 수 있잖아. 저는 준호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8월 초 임신 소식을 확인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아버지한테 알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당분간은 연락하기 힘들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아버지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축하한다, 딸. 몸조리 잘해라.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 사랑한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또 울었어요. 용서는 아직이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부산 바닷가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배가 제법 불러왔고 준호는 옆에서 태교 음악을 고르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아버지, 큰오빠, 작은오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배운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는 건 다르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공평을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노력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공평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공평하지 않아요. 제가 5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포기한 건 아까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제 자존감과 제 행복과 제 미래를요. 그리고 그건 50억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